여기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에페르트였던가 이름이 독일 했었다고. 일본에서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보다는 우리 박한영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갖고는 요걸 인트로로 한번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가 좀 전도가 불안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 예. 그건 아닌데. 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기미가요라는 게 뭘까요? 예, 그러니까 기미가요라는 것은 이제 엄밀하게 일본의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아니네. 왜냐 공식 국가 지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 일본은 국가가 어떤 겁니까? 그 원칙적으로 국가가 없는 것인데. 그래요? 예. 그것이 국가로 되어버린 거죠. 아, 네. 예. 사실상의 국가라고 되는데. 사실상의 국가. 기미가요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면 바위가 만년히 가고 하듯이 천황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 천황 찬양 노래예요. 바위가 달아갖고 모래알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예, 동해안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가사는 매우 짧습니다. 네. 비장하고 네. 짧은 가사.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음악사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는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음악사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역사죠. 역사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기미가요란 무엇인가 또는 일본인에게 기미가요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네. 부분 아래 아마 이번 종편 사태. 자, 저도 어제 우연히 딸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네네. 예. 네. 네, 그런데 이런 거죠. 바로 이제 기미가는 일본의 국가주의와 대침략과 식민 지배 네. 이 세 가지로 역사적 이미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뭐냐면 기미가요 봉창이 모든 의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애국조회의 날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애국조회 했었지 않습니까? 일제 때가 만든 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우리가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가 맞나? 나쁜 근대화. 네. 네. 나쁜 것만 근대화해서 일제 네. 때로서.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천황제 파시즘을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일제 강점기를 군국주의 파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황제 파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천황이 권력의 정점과 상징의 중심에 서 있고 네. 천황을 숭배하고 현인실을 모시면서 실제로 군부가 사실은 통제하는 30년대 이후에는 네. 그러한 국가주의 파시즘에 있어서 바로 기미가요는 국가주의 상징이었죠. 네. 하지만 그런 점에서 파시즘적 훈육체제. 파시즘적 훈육체제. 네. 네. 그렇게 하고 이 심리조사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황국신민으로서 네. 그것을 요구할 때 바로 이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 그다음 교육치거. 네. 이것들이 됩니다. 한국시민서사는 국기에 대한 명세로 됐고 또 뭡니까? 교육치거는 그게 국민교육헌장. 그렇죠. 예. 구도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서 기미가요는 국가주의라는 아주 나쁜 주사는 바로 식민지 지배에서 한국 신민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일본에서는 그럼 새로운 국가를 제정하거나 그러면 될 텐데. 일본은 오히려 전후에 네. 이른바 메가더
네. 사령부에 의해서 뭐냐 민주개혁이라는 게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냐 천황제 파시즘이나 국가주의 의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국주의라든지 네. 국기에 대한 이제 뭐 의례들이 없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뭐냐면 최근에 일본 우익이 한 10년 전부터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즉 기미가의 봉창, 네. 그 다음에 히노마루죠 일장기, 네네네. 개양 이런 것들을 학교 의례에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10여 년 전부터. 예.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가 이걸 국가주의의 부활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가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강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시민사회에서조차 이 기미가의 봉창을 의례로서 규정하고 네. 국가주의자 타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한국의 종편에서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면 참 민망하죠. 자신들이 얼마나 몰력서자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실히 비정상적인 거. 네, 얘기해 준 거군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런 식으로. 비정화를 정상으로 여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유신 독재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신 쿠데타 발생 배경 또는 원인에 대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보수 애국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학사의 교학사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집중 정리해 주셨죠. 그죠? 네. 예. 그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으시네. 조심하시네. 저는 곧 죽어도 진행자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쓰레기 교학서,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쭉 얘기할 때 왜냐 어떤 구도로 짜 있는가 말씀드린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난번에 항상 보게 되면 그 독재의 시작은 안보 위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네. 또 민주화 운동은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식의 구도라는 속에서 유신이 설명되고 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교학서 교과서 경우는 닉슨 도트린과 데탕트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증가시켰다. 게다가 주한미군 감축 발표가 일어나서 안보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다. 여기에 북한의 뭐냐면 그 대남 도발이 68년도 뭐 계속 일어났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 비상사태 유신 체제는 안보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쪽의 입장에서 일개 사단 감축 계획이나 청와대 습격 사건,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푸에블로 납치호 사건이나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이른바 그 침투 사건, 또 미국 첩보기 격추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하고 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증거로서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독재 체제가 들었을 때는 안보 위기를 강조해서 안보상 독재는 불가피했다. 이거 뭐 히틀러도 유태인이 우리를 말살하려고 그런다. 보편적이죠. 이러면서. 네, 그랬다. 대외적으로 누군가의 적을 규정하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독재를 강화하는 방식. 뭐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귀축이라고. 예, 미국과 그렇죠. 영국 귀축 귀신에다가 축 가축들 짐승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4.19 같은 이런 민주화 투쟁은 안보 위기를 가져왔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4.19 의거 후에 사회가 혼란해져 갖고 군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예. 그렇죠. 예. 뭐 구국의 일념으로. 예. 예. 오늘은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박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신 시간이 되겠군요. general보다 역사 학계의 상식을 상식,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 역사학계 상식으로 예. 말씀해 주는 시간. 제 개인에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계 정확하고 통용되는 정설들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유신체제 승리로서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교학사 안보 위기만 들고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 경제학자들의 경우에 일부 보수의 경우에는 국제 경제 상황 변화와 한국 경제가 위기 또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재편을 위해서 유신체제라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필요했다. 그놈의 경제를 가지고 경제가 위기인데 니들이 지금 분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예. 항상 위기입니까 그렇게? 유신체제를 보면 박근혜 정권이 보입니다. 아. 예.
그 말씀해 한마디로 주시죠. 이야기하면 네. 이게 홍사덕이나 네. 홍사덕 의원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늘 단골이죠 수구에 유신 체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지난번 대선 때도 그죠? 네네. 아, 근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유신 체제에서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축으로서 이들은 하고 있다. 네. 예, 근데 먼저 안보 위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랬는가? 네.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1970년 네. 3월 달에 주한미군 감축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건 인정해요. 이러한 감축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박정권이나 또 안보에 대한 인식상에서 불만과 불안을 가져온 건 사실이다.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예.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지 못했다고 저렇게 드립을 치고 지랄하고 있는데, 예? 오죽했겠어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에서 가져오면 무너질까봐. 네. 예.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뭐냐면 한국군이 공백이 전에 베트남전에 가 있었잖아요. 상당수의 병력이. 네네네. 이걸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미군이 빠져야 될 텐데 사실 73년이 돼야 한국군의 철수가 끝납니다. 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68년도 이래로 대남의 무장 공세에 했던 그 기억이 오래 가겠죠. 김수저 사건 아직까지도 우리 세대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로서 보자는 거죠. 저는.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 네. 실제 상황. 뭐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 정권은 68년도에 대남 그 무력 도발의 그 핵심부들, 강경파들이죠. 네. 그걸 숙청해 버립니다. 아. 68년도 말에. 니들 말 듣고 보냈는데 울진 삼척에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냈는데 네. 이거 개피만 보고서는 여론도 악화되고 그렇죠. 뭐 향토 이북은 생겨갖고는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느냐. 예.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69년 하반기부터는 무력 공세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저는 말씀드린 것이 68년도에 기억하고 69년도 이후에 72년 10월 유신 쿠데타까지의 실제적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네. 69년 하반기부터 무력 공세가 당연히 이제는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대남 도발수 같은 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67년도에는 829건이었어요. 67년도. 68년도엔 761건 엄청났죠. 그래도 많네요. 좀 줄긴 아니, 했지만. 67년, 68년이.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제는 69년 이후로 보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는 68년도 것만 들고 있어요. 유신 체제가 72년도에 일어났는데 네. 그러면 69년도부터 72년도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예를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69년도에는 134건이에요. 팍 줄었네요. 숙청 이후에. 네. 예. 1970년 106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신 1년 전에 58건이에요. 71년도가. 와, 그러면 4년 사이에 지금 열 몇 배가 줄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72년도에는 only one. only one. 한 건밖에 예, 없었군요. 한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신 단행이 되던 때는 대남 도발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때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네네. 오히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그 남한에 대한 도발만 줄어든 게 아니고 북한 정권 자체의 대외 정책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탕트라는 그 국제 질서와 맞물려 있겠지만. 화해무도. 네. 네. 70년 초부터 일본과 경제 교류를 확대합니다. 북한 정권이. 네. 그 다음에 미국 정부한테도 이제 접근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71년도에 남북 대화 적십자 회담, 예비회담이 나오잖아요. 네. 재개될 때부터는 예. 일부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북한과 외교 관계도 수립하면서 국제적 관계, 서방 세계하고도 네트워크를 요즘 말로 하면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70년 이후에는 어떻게 싸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방과 접촉하면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예. 예. 어차피 남북한이 서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하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군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 또 이게 실제 전쟁으로 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때 보면 바로 일종의 북한 또한 유화적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70년, 71년, 70년 이 3년만 놓더라도 네. 박정희가 주장하던 또는 그 현재 오늘날 수구 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남침 위협은 객관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도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예. 물론 베트남전을 통해서 그 전력이 더 늘었습니다. 예. 군이 더 확대가 되면서 파월 사령부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장비도 확충이 되었고 미국한테 예, 많이 받았죠. 예, M1 말고 M16 16으로 예. 무장하고 각종 무기를도 월남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와갖고 우리가 또 썼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래도 그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했겠네요. 예, 지금은 예. OECD 국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OECD 국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미국한테 작전권 돌려받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 어찌됐건 한미 군사동맹이 오전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네. 그 철수란 것은 분명히 일시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공백이 될 수 있고. 게다가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는 미군 감축이 본질이 아니고 네. 미군 감축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국제적 질서를 봐야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원인을 알아야지 결과를 알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예.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유는 누군가 때렸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때린 것 구조를 봐야 되잖아요. 예. 아픈 것만 계속 어루만져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파스 붙인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그 사실 보면 이건 아마 미소 미중 대탕트랑 국면과 연결되어 있죠. 미소 미중 대탕트가 여기 또 미국에 또 재정 악화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따라서 이것은 큰 기조에서 뭐죠? 자본주의권과 공산주의권에 있어서 뭐냐면 대결 국면이 네. 이제 뭐냐면 소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란 말이죠. 이런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는 군비 확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자. 발을 빼자. 요런 분위기, 화해 무드.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가 네. 또는 역량 있는 정치가라면 미소 대탕 때 박정희도 그랬어요. 경제 건설하려면 남북 대화 해야 되고 네. 뭐 이제는 싸우지 말고 경제 건설로서 경쟁하자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죠? 실제적으로 국방비 부담이라든가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국방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낭비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대로 되려면 미소 미중 대탕트에 맞춰서 남북 간에도 대탕트로 가면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를 전작시키면 박정희는 뭐죠?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독재자라도 그렇잖아요. 네. 그럼 통일도 더 빨리 됐을지도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은 대탕트 산물이었고 실제 미국들이에요. 한국 정부한테 좀 유연하게 놀아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권고까지 합니다. 왜? 미국도 좀 미안하죠. 하지만 또 박정희도 뭐냐? 잘 보지 70년 8월 15일 특별 성명을 발표해 8.15 특별 성명. 네. 여기서 본인도 얘기해서 북한 당국이 남친 기도를 포기하면 근데 점차 지금 남친 기도 포기는 안 하더라도 저도 대남 도발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저하게. 네. 그 본인이 얘기했어요. 남친 기도를 포기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제안할 수 있다. 오, 획기적인 제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의 경쟁을 촉구하자고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야말로 미소도 대탕도 하니까 우리도 대탕도 하자. 이런 얘기겠군요.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안보 위기가 아니라 대탕트하고 하면 남북 평화의 전환기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서술해야 맞잖아요. 예. 예. 자, 그는 이미 미소 간의 대탕트 합의가 이루어진 데다가 이제 그대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핑퐁 외교 71년도 4월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나요? 안 되겠네요. 단독으로 할 수 없죠. 지금 예, 왜냐하면 절대로. 미국이 한미 군사 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이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군사 미국과 원조 없이는 대탕트하고 있는데. 예. 군사 원조 없이는 그럼 뭐라도 북한이 할 수 단독으로 없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가능하겠어요? 네. 허락도 안 해주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단독 난침이 국제사회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북한도 그럴 역량이 안 된다. 남한의 한미 동맹이 있는 한. 그리고 실제 북한의 대남 도발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박정희는 자꾸 안보가 위기가 급증했다고 얘기하고 교학서 쓰레기 교과서는 대탕트 때문에 안보 위기가 증대했다고 얘기하냐.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 교학사 교과서에서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미소의 대탕토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는 불리해졌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정말. 자, 정말 그러면 지도자의 길이 달라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박정희는 대탕트한데 안보 위기가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안보로 장사해 먹던 이문이 떨어졌다고밖에 안 느껴지죠. 네. 안보 가지고 장사해 먹었는데 이제 그것이 수지 탓에 안 맞게 됐다는 느낌을 좀 들려요. 그렇군요. 요걸 김대중 그 당시 이제 70일 1년도에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네. 선거 공약을 보면 달라요. 왜냐 김대중 동일하게 그다지 여당과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공화당에 있어서 사실의 대통령은 박정희잖아요. 네. 박정희 그냥 안보 위기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김대중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1970년 4월에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야당이지만 네. 그 70년 4월에 그 애군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계란이라고 우리가 농담삼아 불렀죠. 에그듀. 네. 네, 새로운 계란. 잘 몰랐어요. 예. 그 미국 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군요. 예.
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급작스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우려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냐? 그 다음에 김대중은 어떤 안을 내놓냐 미국에다가 당신네들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네. 전제 조건이 뭐냐?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내라 당신들이. 그걸 국제 여건을 확보해달라. 역시 그 김대중 예. 후보 그 당시 40대였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그 말년에서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한반도에는 남북이 주도해서 해야 되지만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4자회담이니 5자 6자 아니 하면서 각각의 약속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보증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던 하여튼 이때에도 보면은 남북이 당사자지만 약속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만 갖고서는 좀 예? 그렇죠. 박정희는 좀 달랐군요. 나 예. 대장 계속 시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김대중은 70년 4월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관돼요. 그 이후에. 구체화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71년 10월 달에 바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 개헌 후죠. 예. 예. 그리고 11월 달 유세할 때 드디어 이것을 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으로. 뭐냐면 4대국 안전보장론을 들고 나옵니다. 예. 예. 4대국 안전보장론. 예. 즉 뭐냐면 박정희는 대탕트다. 이건 네. 위기다. 그게 뭐냐? 안보식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그 미국과 중국이 우리말 듣습니까? 소련이? 그러게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 할 말이 있잖아요. 소련하고 중국한테 못하더라도. 네. 니들이 정말 군대 빼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뭐냐 무장의 그 공백에서 나오는 안보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4대국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건설적이죠.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 그것이 4대 안전보장이 되면 남북 대탕토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지금 육자회담 같은 것이 전제가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4대국 안전보장 그 속에서 뭐냐 4대국만 보장한다 안 되겠죠. 4대국이라고 하는 미일 중소 이렇게 그렇죠. 된 거군요. 네. 여기 뭐죠 플러스 당사자로서 남북 교류.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육자가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틀을 이미 그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대국 안전보장론이 선행되고 그 속에서 그럼 서로 뭐냐면 안전보장이 되면 이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내 나라가 못 싸우게 하면 쉽게 못 싸우잖아요. 네네. 무기 군사 이런 것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래서 그냥 남북 교류로 간다 해서 남북 교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일관되고 아주 구체적이군요. 그렇죠? 그럼 저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그 박정희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김대중의 이런 내용을 같이 놓고 네. 어느 것이 그 당시에 합당한 정책적 길이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네. 그 박정희는 이제 유신 체제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정화를 위한 그런 그 뭡니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것도 있지만 경제 핑계를 또 댔잖아요. 네, 안보와 경제, 네네네. 보도성장. 예, 뭐 이런 이야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술 얘기하면 당시는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고도성장 단계에서도. 네. 즉 중화학 공업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SOC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간접자본. 예, 이런 것들은 거대 이건 공장들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건 정부의 집중적인 자원 동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따라서 뭐냐 이것을 국가가 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필요했다. 라는 것이에요. 네. 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론이 있어요. 네. 중화공업 육성론과 결합된 것이지만 또 하나는 경제 위기인데 먼저 국제 경제상의 위기가 있었다. 위기가. 예. 예, 잘 알다시피 1960년대 말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정체죠, 이거는. 성장도 그렇죠. 하지 않고 몰락도 하지 않고 계속 예, 불황. 정확히 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네. 섞여 있는 것이죠. 아, 섞여 있는 겁니까? 예, 예. 예. 아주 최악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한편으로 그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버린다. 예, 그 얘기에다 뭐냐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여기다 미국이 뭡니까? 항상 미국의 고질병은 재정 악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정 악화의 핵심은 뭡니까? 대외 전쟁이죠. 전쟁. 예.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재정이 밑반적 물붓기예요. 네. 예. 예를 들면 부시가 계속 거들 내버린 거 아니에요. 레이건도 그렇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또 무역 수지도 적자가 심각해졌어요. 항상 보면 재정 악화, 그다음에 대외 무역 수지 악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다른 말 달러화가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는 별로 돈이 안 되겠죠. 네. 왜냐면 100달러가 샀지만 이게 옛날보다 돈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정된 게 금이잖아요. 네. 그 당시 뭐냐면 태안이었어요. 달러는. 맞아요. 금이랑 달러랑 바꿔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게 되면 미국에는 금이 유출되겠죠. 예, 그렇게 됐으면 71년 8월 달에 닉슨이 금태환 정지합니다. 미국 달러와 금태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금이랑 달러랑 바꿔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달러를 내고 금 네. 돌려도 왜냐면 원래 화폐를 발행할 때는 금 보유고를 가지고서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었죠. 태환제도 할 때. 네네네. 네. 그런데 따라서 뭐냐면 내가 금이 필요해서 쉽게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금과 같이 바꿀 수 있으면 그냥 미국에 있는 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 예. 화폐가 부가 아니고 금이 아. 부입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뭐 금도 부가 아닐 수 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미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금태환 정진하는데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시킨다. 획기적인 조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예, 또 하나가 뭡니까? 그다음 대외 경제 협력 기금도 삭감합니다. 네. 재산력이 많이 되졌잖아요. 바깥에 퍼주는 거 싫다 이거죠? 예, 이제 뭐 퍼줄 돈도 없고. 예, 네. 우리도 형님도 빚 많다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동생들아, 형님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지만 우리도 형님도 빚 많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덤핑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무역할 때. 근데 이제 관세, 10%의 수익 과징 10%면 크죠? 맞네요. 예. 수익 과징을 부과하면 되죠. 보호무역이 되는 거죠. 보호무역. 그러면은 그 당시, 미국이 잃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중병을 앓았을 텐데, 예. 한국 경제는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보호무역주의 재태도라고 해서 그때 항상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피해가지 마세요. 조금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브레튼 우즈 체제를 안 너무 모르죠, 그런 거. 양심적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은 60년대 후반까지 10% 고도 성장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기는 새로운 60년대 말의 상황 속에서 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쉽게 말하면 돈 꼬다 가지고 네. 빌려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고 왜 내수 자본이 없잖아요. 내부 자본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빚들인 거니까 이제 빚이 증가했겠죠. 네. 고도 성장만큼 빚이 지는 겁니다. 그죠? 아. 예, 외채가 어렵게 하면 외채가 증가하잖아요. 빌려갖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70년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선생님이 늘 강의하실 때 한국의 빚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빚이 많다. 예, 너무 박정희 때 많이 박정희 때죠 그때도. 근데도 박정희나 말 안 쓰고 나중에 후손들이 조상 무덤 보고 욕할 거다 빚 많으셨다고. 한만큼 외채가 심각했어요. 네. 얘다 경제 성장 항상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물가 네. 상승. 네네. 여기다가 70년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1970년부터는 이제 외채 꽂은 것들에 대한 만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채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좀 위기 좀 하긴 하네요. 그죠? 위기긴 하지만 예견된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 손병희 씨도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매달 이자 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공짜는 없으니까. 네. 그죠? 이건 예견된 위기 내지라고 봐야 되니까 이것은 네. 자체를 위해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상황 그렇게 왔다. 얘기다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로서는 1969년부터 긴축 통화합니다. 물가를 네. 잡아야 되니까 긴축 통화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이 긴축 통화 정책 자체는 박정희 정권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IMF나 개발은행 있지 않습니까? AIB. 네, 네. 여기 권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긴축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제 긴축을 이렇게 통화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오래간만에 좀 정치에서 경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네요. 예, 예.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세요. 예? 손병희 선생 얼굴 표정이.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예. 저도 어둡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 따져보자는 말이죠.
그럼 어쨌든 그 당시에 1970년부터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 네. 네. 7 내지 9%예요. 그러면 크게 떨어진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러나 먼저 어찌됐건 근데 다만 긴축 통화 정책에서 선진국 보여 무역주의라는 그 상황이 나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예, 나빠집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성장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약간 하락이 해서 이제 많이 보면 3% 하락해서 5%까지 하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하락은 하락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긴축 통화가 되니까 긴축 통화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좀 덜 꿔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다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출 타격을 받겠죠. 예. 예, 아까 보호 무역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부실 기업들이 도산하죠. 왜? 부실 기업 많잖아요, 그 당시에. 많겠죠. 그 일종의 거품 경제 할 때는 뭐 다들 신난다고 하고서는 했겠지만 그게 좀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네. 기업에서 아우성 치게 항상 보면 긴축 통화 해제해달라. 요즘도 네. 부동산 풀어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돈 좀 돌게 해달라. 네, 예. 네. 두 번째가 또 하나가 그것만이죠. 노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지금까지 해왔던 건 장시간 저임금 중노동 아니에요. 네네. 이런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좀 정리해달라는 거죠. 예. 자,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어려졌다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도 경제 성장입니다. 네. 이 시기도. 그래서 그런 기준이 유지됐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상황이 나빠졌다 해서 고도 성장이 안 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유신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1972년 10월 17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계엄령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신헌법을 제한 이유서가 있어요. 그건 박정희 정권의 입장이잖아요. 네. 여기엔 왜 10월 유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경제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예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긴급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뭔가는 유신 체제라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온갖 명물 다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안보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 넣었다는 사실이 뭡니까? 전혀 경제라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유신이 진행됐다는 반증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신하는 제안서를 박정희 정권이 냈잖아요. 네. 냈는데 왜 필요한가 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거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실제로 근데 10월 유신 이전에 말이죠. 예. 두 달 10월 전에.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네요, 보니까. 예, 83 조치라고 하는 거죠. 8월 3일, 72년 8월 3일. 이거 우리 때 시험 많이 나와서 제가 아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는 몰랐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 83 조치가 뭡니까? 자, 이건 약 두 달 보름 전에 유신 그 계엄령이 발표되기 두 달 보름 전에 네. 나온 아주 흔히 말해서 경제적 유신 경제적 유신. 또는 경제 쿠데타라고도 하는 건데 네. 그런 거예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 당시엔 기업들이 돈을 많이 꿨었잖아요. 네. 은행에서 돈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채를 끌어다 썼죠. 우리 옛날에 장영자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큰 손들. 예. 자, 근데 뭐냐면 이 사채 아까 경제적인 위기는 좀 있었단 말이죠. 기업은 좀 어려진 건 있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박정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전부 다 사채들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들 그러니까 지금 니들 빚진 거 다 신고해봐. 그러니까 급하게 빌린 거 좀 보자.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니까 사채는 높겠죠. 달러 빚 아닙니까? 달러 그렇죠. 빚. 네네. 예, 시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자율을 낮춰버립니다. 사채. 예. 사채는 그야말로 사기업들인데 그렇죠. 그걸 국가가 나서갖고 니네 이자 좀 낮춰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사채 이제 최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입법화 되는 문제고 나중에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 이자죠. 네. 1.34%니까 1년을 치면 16%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2부 이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하고 저희제다가 게다가 3년 거치, 5년 분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3년 동안 원금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고는 5년 내에 다 이제 남는다 이거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손병희 선생님께서 대출이 없는 안정된 중산층의 가족을 영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안에서 안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이게 참 자랑이 아닌데, 그죠? 예. 네. 저는 이렇게 잘 알면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예, 예. 자, 근데 이것만 해도 또 다른 길도 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아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말고도 네. 그게 안 된다면 차압을 하잖아요. 그죠? 채권자들이. 네. 그 차압을 한 기관들이 출자로 전환시켜라. 먹지 말고. 그렇게 되면 채무 부담이 경감되죠. 도로 그 기업에다 출자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라고 생쳐라. 그렇죠. 이게 빚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특단의 조치란 말을 아직 특단의 조치. 그야말로 기업 너네들, 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뒷배 다 봐줄 테니까. 이거는 똑같군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사채에 대한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2천억 원을 풉니다. 특별금융채권으로. 네. 해가지고 이걸 발행해서 이거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기업에게 지원한다. 즉 하나는 채무 사채 정리해주고 또 하나는 저리로 국가가 또 일반 금융을 통해서 또 돈을 내는 거죠. 어차피 빚을 탕감한다고 해서 돈이 또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채보다 훨씬 싼 이율로 또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게. 장기 저리. 예. 그렇군요.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네요. 네. 충격적인 조치죠, 사실은. 네, 특혜이면서도.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 누가 타격을 받냐면 고리 대금업자죠. 사채도 악재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피해 계층이 생겨버려요. 그래요? 예, 바로 이 당시에 뭐냐면 이때는 이 사채를 굴리던 사람들이 네. 고리 대금업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윳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은행에 맡겨봤자 별로 네. 소득이 안 되니까. 한국의 지하 경제에서 큰 손들도 있지만 개미 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손들. 예, 바로 퇴직 공무원들 네. 또는 기업체, 대기업체 퇴직자들, 네. 그다음에 기업체 사원들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액급여 소득자들이었죠. 네. 이제 이거 외에도 뭐냐 시장 상인들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의사, 판검사, 변호사, 가정 이런 사람들은 좀 사회에서 좀 돈을 좀 그래도 만지는 편이죠. 네. 변호사, 의사, 판검사. 그리고 네, 상인들. 옛날에 그 엄마들이 개 많이 부었잖아요. 그렇죠. 개도 이제 큰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돈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커지니까 이제 개돈들이 또 뭐냐면 흘러가게 됐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사설적인 서민금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설 서민금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런 비율도 즉 고리 대금업자가 아닌 비율이 7 내지 8%였어요. 예. 따라서 이 부분들도 타격을 같이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 예. 근데 우리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8.3 조치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냐면 일반 기업이 빚을 졌죠. 네. 국가가 갚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국가가 개입해야 될 근거도 없죠. 망하게 놔둬야 되는 거죠. 사적 관계잖아요. 기업과 쉽게 얘기하면. 예, 채권자와 채무 사적 관계. 근데 뭐죠? 기업의 재무구조 위기를 국가가 개입한 거죠. 그래서 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유식하게 하면 사적 소유 관계 아닙니까? 네. 채권 채무 관계도.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채무자인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코 묻은 돈까지 결과적으로는 예. 국민들의 코 묻은 돈 이건 좀 그렇고 하여튼 국민들의 세금이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유신 조치나 경제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에다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네네. 사적 소유권인데 사적 주체들이 개념하는데 사적 재산에까지 손을 봤단 말이죠. 네. 이건 유신 이전이죠. 그러게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말씀은 아까 말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중화공업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뭐 국가가 나서야 된다 했는데 이미 박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사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굳이 유신까지 또 다시 이렇게 handle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군요. 그렇죠. 이미 유신 이전에 경제나 사적 소유까지 박쥐는 건드리면서 막강하게 통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유신 제대로 만듭니까? 쿠데타까지 하면서 국회를 해산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유신에 대한 제한 이유에도 경제라는 이유가 안 나왔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위기라는 것도 사실상으로 볼 때 고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중화 공업 육성을 위해서 권위주의 체제 필요하다니 이미 권위주의 체제였고 유신 이전에 그러면 이제
개인 빚까지 개입할 정도인데 국가의 공공력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미 국가 주도형이고 대통령 마음대로였다는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들 주장된 다 사실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뭐냐 우리 유씨는 박정희의 욕망. 이거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민심 위반이 나오게 되니까 네. 여기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핑계를 남북 관계랑 특단의 조치할 때 명분이 바로 예. 남북 관계와 안배를 핑계로 삼아서 나간 것이고 훗날 또 그 졸개들은 또 경제 성장으로 미화를 한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조가 이미 있어요. 예. 우리가 아는 건 197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 네. 요 양상.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루어졌던 총선거 있었죠. 국회의원 총선거. 네. 에서의 뭐냐면 공화당의 패배. 패배는 아니지만 지지기는 실질적인 패배. 예. 그 내용적 패배라고 네네.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공화당 내에서 후계자 옹립 분위기. 김종필. 영원한 이인자 김종필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만드는 구도에 대한 박정희의 열받음. 그러니까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후라,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인자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이인자의 지위를 굳히게 만든 거는 아니었죠. 예. 절대로. 네. 돌아가면서 그죠. 이글만 하면 있기 전에 빼버리는 거죠. 네. 불판에서. 네. 전부 다 서리근 상태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런 국내 정치에서의 그 위기에서 장기 집권을 하려는 묘수를 짜내는가.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적자 회담을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묘수로서. 그 다음에 남북 요인 상호 접촉 이후락이 평양 방문하고 박승철이 서울 방문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그 7.4 남북 공동선언 이어지는 화려한 통일쇼. 네. 이제 불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불쇼 속에서 먼저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71년 12월 달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유신 이전에. 네네. 이걸 자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유신만 보니까. 네. 이미 71년 12월 달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가보위법을 만듭니다. 네. 국가보위법. 그다음에 72년 4월 최소한 4월부터 확실하게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군요. 네. 그죠? 이런 전체 과정을 보자면 이것은 안보나 경제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세 번만 시켜주면 다시는 뭐 하겠다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세 번만 하게 해달라. 삼성 교환 하고서는 예. 다시 그렇죠. 70년 대선. 예. 1970년 대선은 잘 알지. 이미 박정희는 이때 뭐죠. 날치기 통과하면 시켰잖아요. 네네. 대통령 중임이 이제 3선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해먹고 싶었잖아요. 세 번만 시켜주면 앞으로는 더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 예. 그래서 뭐냐 본인이 거의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3선 개헌을 시키고 70년에 출마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반면에 그 당시 야당의 신민당 뭐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떴다방 3명이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40대 기술이라고 나오면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이 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죠 경선구도를 만들어 나간 거죠. 흥행이 되는군요. 예, 흥이 된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70년 9월 달에 신민당 후보로 지명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뭐죠? 4대국 안전보장, 남북교류, 대중경제론, 그 다음에 향토 예금 폐지 공약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뭐냐면 71년도에 대선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선은 예측 불허였어요. 그러니까 박씨는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박씨가 어떻게 합니까? 선거 사흘 전에, 그러니까 4월 24일 될 거예요. 부산에 가서 유세를 할 때,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서울의 장춘당 유세에서도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빈대도 낯짝이 있지. 마지막이라고 읍소를 하긴 했죠. 그다음부터는 네. 독재로 갔으니까. 그죠? 이거. 마지막 읍소했는데 결과적으로 94만여 표. 그러니까 박빙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엄청난 부정선거였을 텐데. 예. 그렇죠. 뭐 관권 개입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 김대중 후보가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권 개입과 엄청난 군품 살포, 국가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한 정도가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선거지. 그리고 71년 5월 달에 총선에서 예. 신민당이 89석, 공화당이 112석, 상당히 위협적인 숫자군요. 그죠? 예. 일단 보면 형식적으로는 112대 89니까 과반을 여당이 먹은 거죠. 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시민당의 의석이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지난번보다. 두 번째로 지금 박정희로서는 굉장히 깝깝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해먹고 싶은데 네. 지금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예, 3분의 2가 과반이 안 되니까. 되는데 3분의 의석에 달성에 실패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이 하나 걸린다. 본인도 또 자기 입으로 뭐죠?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이 두 개가 족쇄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얘기가 뭐냐면 이 전국 투표를 봐야 돼. 그러면 전국 투표를 봤을 때 국민 투표 붙인다 할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박정희라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가 중요하지 않고 전국적인 득표율이죠. 예. 공화당이 47.8%, 신민당이 43.5%예요. 67년도 총선보다 한참 격차 줄어드는 겁니다. 예. 민심이 정말 이반했군요. 예, 예. 그죠? 예, 이것도 알다시피 이건 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여론에 주도하는 것이 대도시지 않습니까? 네. 동향을 볼 수 있는 게. 결국 서울과 부산이죠, 그 당시에는. 예. 서울에서 그 총선에서 19개 선거구 중에서 단 한 개만 공화당이 먹었어요. 오. 19대 1. 네. 18대 1. 18대 1. 근데 부산에는 선거구가 8개인데 6대 2, 2개만 먹었어요. 그렇군요. 뭐죠? 대도시에서는 민심, 이미 박정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예. 개헌을 통해서 재집권할 수가 없다는 그런. 예. 자, 이런 속에서, 그리고 이 대선과 총선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수구들은 오로지 박정희 안 보는 말이 그 당시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죠? DJ나 신민당 지지 아닙니까? 절반 가까이가. 4대국 안전보장, 남북교류, 그리고 대중경제론, 또 향토예비군 폐지. 예. 과감했어요. 이런 김대중 씨 정책 지지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안보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었다. 국민들 자신들도 절반 가까이가. 예. 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박정희는 스스로 이 마지막 출마합니다고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하기 어렵고, 네. 개헌하기 어렵고, 또 국민 투표로 가려도 장담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엎을 수 있는 묘수로서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죠? 예, 먼저 북한이 말문을 엽니다. 예. 예, 이것은 사실 북한이 말문을 여는데 1971년 8월 6일. 네. 우리는 71년부터 72년에 유신 체제를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사실. 예. 그 당시 김일성 수상입니다. 주석이 아니죠. 그 내각 수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석제가 없었어요. 주체 사상이 안 됐, 예. 전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먼저 그 당시 미중 관계로 환영하며 우리는 남한의 그때 남조선이겠죠. 남조선의 여당인 공화당과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대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탕트로 환영하며 남북과에도 대화할 수 있다. 전향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쪽에서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12일 날 대한 적십자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북측에. 네. 예, 이렇게 되고 이어서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뭡니까? 이제 이산가족 문제가 현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9월 달부터 71년 9월 달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예비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전쟁 위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 주전한 다음에 실질적인 최초의 남북대화 아닙니까? 예, 지금 최초의 남북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죠? 예. 여기에는 이제 역시 또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있겠죠. 예. 먼저 국제적 요인을 보자면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미중 관계가 대박이 나버렸어요. 바로 이 미소는 대탕도 시작했는데 했고 71년 7월 달에 키신저가 베이징을 비밀 방문합니다. 네. 이것을 뭐냐면 닉슨이 공개해요. 7월 15일 날. 네. 키신저 내가 보냈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보냈다. 나도 갈 거다. 72년 초에. 72년 초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죠? 지금 한국에서는 중공이라고 부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교전했던 적색 국가인데 지금 뭐냐 미국이 사랑하고 있는 이제 서로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미중이 서로. 그렇군요. 이게 뭐냐? 이런 배경이 있었고 예. 미중이 그러니까 동맹국에 의존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 느끼지는 거죠. 네 국내적인 북한도 배경으로. 마찬가지고. 네. 남한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 수에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닉슨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예. 네. 오로지 중국하고 미국 관계 이야기만 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네. 왜냐 결국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냐면 쉽게 말하면 6.25 때 미국과 중국 서로 싸운 나라 아니에요. 네. 어차피 필연적으로 뭐냐면 남북 관계도 얘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북한의 경우에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발빠르게 대응 나간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미중이 대박이 나니까 북한에서 먼저 치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자, 이러면 국제적 분위기에서 이제 이것이 바로 대탕트라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필연이지 무력 국면이 필연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든 김일성이든 낼 수밖에 없어요, 카드를. 네네. 예. 근데 국내 배경에서는 뭐냐면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제 점차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5.16 쿠데타 직후에는 일체 그 논의를 금지시켰잖아요. 통일에 관한 논의를. 네. 그런데 바로 64년, 그러니까 63년도에 5대 대통령 당선됐어요. 박정희 후보가. 네. 근데 64년 1월 달에 그 서민호 야당 의원이죠. 네. 의원이 뭐냐. 유엔을 통한 남북 서신 왕래를 하고 체육인과 언론인들의 교류라는 것들을 즉 다른 말 제한적인 전면적인 게 아니라 네. 제한적인 남북 교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파문이 일어나요. 왜? 무책임한 무분별한 통일론의는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64년도 11월 달에는 문화방송 사장이죠. 황용주. 네. 박정희의 대구 사범학교 동창입니다. 예. 예. 박시하고 치료도사인데 이 양반이 세대라는 월간 잡지에 남북의 군비 축소. 네. 하고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합니다. 예. 박씨가 내부를 들리 없죠. 예. 구속시켰어요. 이게 친구인데도. 예, 세대지 사건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을 울리는 사건이 있어요. 신금을. 그게 바로 도쿄 올림픽 이해 열렸잖아요. 네. 열렸을 때 바로 북한에 있던 신금단이라는 육상 선수가 네. 거기서 아버지하고 10분간 상봉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뭡니까? 이게 전 국민과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냐면 그해 64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만섭 의원 아시죠? 국회의장 했던. 예. 이만섭 의원이 뭐냐면 45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남북 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자. 신금단 사건 가슴 아프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레를 국회에다 상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정이 안 되죠. 중앙정보부가 냉전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한 무산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64년도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네. 즉 뭐냐면 5.16 쿠데타 이후에 순공통일론에서 이제 1964년 이른바 민정 이양 이후에는 변화의 김새가 생기고 있었고. 네네. 이런 식에서 64년도에 이제 그것이 쉽게 표면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다가 66년도가 되면 국회에서 통일 백서를 만듭니다. 67년도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 유신이 등장이 되었는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역시 한 번만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예, 역시 3회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네. 즉 뭐냐면 5.16 쿠데타 이후에 순공통일론에서 이제 1964년 이른바 민정 이양 이후에는 변화의 김새가 생기고 있었고. 네네. 이런 식에서 64년도에 이제 그것이 쉽게 표면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다가 66년도가 되면 국회에서 통일 백서를 만듭니다. 67년도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 유신이 등장이 되었는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역시 한 번만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예, 역시